진시황 묘 건설 후 72만 명의 노동자가 모두 사망했으며 후대는 황소의 내부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진시황 묘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산채로 묻힌 노동자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진시황은 영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를 죽였으며 무려 7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소름 끼치게 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후대가 황소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역사책이 미스터리를 드러낸다. 후대가 진시황 묘소의 내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사마천의 역사 기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나라 역사가는 진시황이 죽은 지 약 100년 후에 진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썼습니다. 사마전은 역사 기록에서 지궁의 수은으로 만든 강, 호수, 바다, 다양한 숨겨진 무기, 천장에 그려진 천체지도, 항상 밝은 이너 페이스트로 만든 촛불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이 글을 썼을 때 진나라는 멸망한 지 오래였고 그 자신도 무덤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알고 보니 상우가 진나라를 전복시켰을 때 진영묘를 파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서에는 CMU가 진시황의 묘소를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궁전 건물도 불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괴는 일부 영묘의 내부 상황을 노출시켰고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중요한 기록원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이 대사관 기록을 썼을 때는 진나라가 멸망하기 불과 수십 년 전이었고 여전히 그것을 목격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방문함으로써 그는 진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2차 자료이지만 사마천의 기록은 여러 면에서 후대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그의 기록이 여전히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마천은 또한 대사관 기록에 전 세계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진다는 핵심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견습생은 장인, 이주 노동자 등 복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 수치는 72만 명의 노동자가 산채로 묻혔다는 후대 전설의 중요한 출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모든 장인과 수집가라고만 언급되어 있으며 다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이 가져온 놀라운 발견. 1974년 몇몇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병마용과 말을 발견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이후로 고고학자들은 진시황 무덤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50년간의 고고학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이 신비한 영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 두언 킹보는 칠링에서 10년 이상 일했으며 고고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요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진시황 묘소의 실제 건축 기간은 전설적인 39년이 아니라 약 7년이었으며 주로 기원전 219년에서 기원전 213년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계산은 진시황이 왕위에 오른 시기, 묘소를 짓기 시작한 시기, 사망 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수량과 건설 기간을 계산하여 두언 킹보가 전설적인 72만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약 3명에서 5만 명의 장인이 동시에 건설에 참여했다고 추론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의 실제 상황과 더 일치합니다. 72만 명이라는 숫자는 순환 작업자, 운송 인력,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건설 과정에 관련된 모든 인력의 총수를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현대 과학 기술 수단은 또한 진묘 내부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2000년 이후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현대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지하 궁전을 탐사했으며 실제로 지하 궁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수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수은강에 대한 시머 치엔의 설명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역사가의 기록에 있는 다른 설명의 신뢰성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을 줍니다. 지즈학 레이더,
자기 탐사 및 저항 측정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역류를 파괴하지 않고도 지하 구조물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수단은 질형 지붕의 규모가 실제로 거대하고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고대 문서의 기본적인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실제로 72만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72만 명의 노동자가 살해되었다는 전설에 대해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수십 년간의 발굴 끝에 고고학자들은 대규모 노동자, 매장 유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72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면 필연적으로 많은 수의 뼈와 매장 구덩이가 남게 될 것이지만 이들 중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사마천의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핵심은 모든 장인과 수집가 라는 문구에 대한 이해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폐쇄라는 단어는 아마도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고립 또는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묘소가 지어질 때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역류에서 멀리 떨어져 무덤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노동자를 죽이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진나라는 이제 막 세계를 통일했고 건설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장인은 귀중한 인적 자원, 특히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을 죽이는 것은 국가의 큰 손실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그들을 다른 곳에 분산시켜 비밀을 지키고 인적 자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또한 진묘 건설이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협력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왔으며 다양한 기술을 습득합니다. 정말로 내부자를 모두 죽이고 싶다면 설계자, 엔지니어, 관리자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인력이 죽을 것이며 이는 너무 커서 실제로 작동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판단하면 진시황은 가혹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성적인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다룰 때 그는 실질적인 결과와 장기적 이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장인의 대량 학살은 경제적 원칙도 아니고 정치적 필요도 아니다. 역사적 기록과 사실적인 고고학. 사마천의 역사가의 기록은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쓰여졌지만 그 기록의 정확성은 현대 고고학에 의해 여러 면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코타 전사와 말, 지하 궁전의 구조, 그가 묘사한 수은강은 모두 고고학 발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머 치엔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샹유, 시앵유, 가진묘, 진추에를 파괴한 것은 사실 후대의 진묘의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러한 파괴는 문화유물 보호에 재앙적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일부 내부 정보가 유통될 수 있게 한다. 류방, 류문, 은샹이, 시앵유를 첫 번째 황제의 무덤을 발굴했다. 고 비판했는데 이는 샹이가 역류에 대한 대규모 발굴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나라의 일부 공식 문서에도 진나라 무덤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마천의 역사 기록만큼 상세하지는 않지만 진나라 고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진나라의 직계 후계자인 한나라는 진나라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이해와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고고학 작업이 시작된 후 고고학자들은 시머 치엔의 기록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이 고고학적 증거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코타 전사와 말의 발견은 역류에 실제로 대규모 장례용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하 궁전에서 수은 함량을 감지하여 수은 강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지상 복합단지의 존재는 역류 주변의 다양한 건축 유적의 발견에 의해 확인됩니다. 2024년에 발표된 진시황 묘소 고고학 성과 50년 보고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고고학적 발견을 체계적으로 요약합니다. 이 보고서는 진시황 묘소의 규모와 복잡성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 묘지는 2개의 내성벽과 외성벽, 수백 개의 건축 유물을 포함하여 56.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진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마용과 말뿐만 아니라 구리전차와 말구덩이, 희귀한 조류와 짐승 구덩이, 마구간 구덩이 등 다양한 유형의 매장 구덩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진묘의 전반적인 배치와 기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기술적 한계와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진시황 묘의 볼륨은 오늘날까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기술적 수단으로는 발굴 과정에서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하궁 내부에 실제로 수은과 각종 유기물이 있는 경우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되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문화 유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파괴적인 발굴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러한 비밀이 계속 묻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결론. 진시황 무덤의 비밀은 주로 사마천과 같은 역사가들의 기록과 현대 고고학의 발견에 의존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72만 명의 노동자가 살해되었다는 전설은 후세의 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상황은 이 노동자들이 흩어져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대 고고학 기술을 통해 유물을 파괴하지 않고도 영묘 내부의 기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비밀은 더 발전된 기술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유럽에는 강력한 군인과 말이 있었는데 초원의 몽골군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 유럽에서는 뛰어난 무기와 기사 전술에도 불구하고 초원에서 온 몽골 기병대에 여러 차례 패배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720개가 넘는 민족과 40개가 넘는 국가를 정복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용감한 기병들의 평균 신장은 1.6m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이 키가 크고 무장이 잘 된 유럽 기사들을 그토록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걸까요? 옛말에 일을 잘하려면 먼저 도구를 날카롭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병에게 장비는 특히 중요합니다. 13세기 폴란드 발슈타트 전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몽골 왕자 바투가 이끄는 2만 명의 기병대는 수많은 유럽 기사들과 맞붙었습니다. 독일의 하일리히 2세는 3명의 기사와 총 4만 명의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3명의 주요 기사는 전멸했고 몽골 기병대는 뛰어난 활약으로 2만 5천 명이 넘는 적군을 사살했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중기병들은 전투에서 보통 단단한 내피와 사슬 갑옷으로 된 외피로 구성된 중갑옷을 착용했습니다. 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이러한 갑옷의 보호에 크게 의존했으며 이러한 장비는 기동성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갑옷 전체의 무게는 약 50kg에 달했습니다. 일반 병사들조차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몽골 기병대는 오랜 전쟁 경험 덕분에 진나라, 서요 등 여러 나라로부터 선진 군사 기술을 흡수했으며 장비의 강도는 유럽 기병대보다 몇 배나 높았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보통 가죽 갑옷 한 겹만 입고 거대는 무거운 철판갑이나 미세한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충분한 방호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소재 덕분에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복잡한 지형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술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기병대가 자랑했던 돌격 전술은 중장기병을 중심으로 파상 돌격을 통해 적의 방어선을 끊임없이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술은 빠르고 유연한 몽골 기병대에 맞서 무력했습니다. 당시 몽골 기병대는 500에서 700N의 장력 범위와 최대 사거리 200m의 고성능 합성공, 그리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탄약을 갖추고 있어 승마와 궁술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몽골군은 적의 갑옷과 방패를 쉽게 관통할 수 있어 전투에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투 속에서 유럽 기사단이 돌격을 개시하면 몽골 기병대는 경기병을 파견하여 정밀한 화살 세례를 퍼부었고 신속한 양익 측면 공격 전술을 사용하여 적군이 후퇴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후 몽골 중기병대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철퇴, 망치, 창 등의 무기로 무장한 견고한 인간 장벽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반격하여 유럽 기사단의 전열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몽골 기병대의 전술이 유연하고 가변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고안한 창은 송나라와 진나라의 가시가 있는 특징을 차용했는데 필요시 적을 말에서 끌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접전에서 중화기를 든 몽골 병사들은 방어를 위해 갑옷에 의존했던 유럽 기사들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동시에 몽골군은 공성전을 포함한 전투 경험을 흡수하는 데 능숙했고 덕분에 유럽 정복 기간 동안 수많은 공성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몽골 기병대의 우월한 전투 스타일과 장비는 전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에 비해 귀족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기사도를 주창했던 유럽 기사들은 다소 허전해 보였습니다. 반면 무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기마 생활에 익숙했던 몽골인들은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 기병대가 전술과 장비면에서 상대보다 훨씬 우월했음을 알 수 있으며 유럽 정복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상관 완월은 평생 몇 명의 남자와 함께 살아들까요? 2013년에 그녀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역사상 위대한 황후들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측천무후입니다. 그녀는 후궁들을 회책하고 차근차근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모험과 굴곡으로 가득했고 황제가 된 후에는 수많은 총애를 받는 남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녀의 절친이었던 상관하나 역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전설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녀는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2013년 산시성에서 상관하나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재능있고 아름다우며 열정적이고 복합적인 이 여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학자들에게 당나라 전성기 그녀의 실제 삶과 정치적 역할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대와나와 측천무후는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대와나와 그녀의 아버지는 모두 측천무후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당 태종이 죽자 그의 아들 이세민이 고종 황제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이세민은 재능과 통찰력을 겸비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통치 능력이 제한적이었던 매우 과소평가된 황제로 여겨졌습니다. 당 고종은 말년에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지병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뛰어난 정치적 능력과 소박한 배경을 가진 측천무후에게 의지했습니다. 측천무후는 황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지가 관용 무가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왔고 궁중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측천의 권력이 계속 커져가자 당 고종은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녀의 영향력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이 권력 다툼에서 상대와나의 할아버지 상대인은 고종이 무측천을 공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측천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인은 결국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습니다. 무측천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상대인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 전체를 처형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수를 하던 중 상대의 어린 완월과 그녀의 어머니 정씨를 보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대가의 여성 후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측천은 그들을 용서하고 연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관하나는 깊은 혈연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고자 했던 어머니 정은 평생 쌓은 지식을 딸에게 전수했습니다. 상관하나는 총명하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시와 노래에 능통하여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아름다움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칙천무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칙천무후는 그녀를 궁궐로 불러 직접 그녀의 지식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상대와 나는 어려운 질문에도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여 유창하게 대답했고 칙천무후는 이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상대와 나는 사면되어 궁궐에 남아 칙천무후를 보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관하나와 칙천무후의 경험은 마치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칙천무후는 태종과 고종을 모두 섬겼지만 상관하나는 고종 재위 기간에는 후궁으로, 중종 재위 기간에는 후궁으로 지냈습니다. 그녀가 고종이나 중종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녀의 외모와 재능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 두 황제 모두 그녀와 자주 접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측천의 경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나라 여성들의 초상화나 영화, 드라마에서 흔히 눈썹 사이에 붉은 매화를 그려 넣는데 이는 상대와 나의 과거 애정 행각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무측천은 즉위 후 수많은 남자 총애를 받는 신하들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서도 장창종이 가장 총애를 받았습니다. 젊음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은 그녀를 짓눌렀고 즉위 후 그녀는 점차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장창종과 아름다운 상관하나가 종종 무측천의 곁에서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고 궁궐의 철저한 감시로 인해 그 소문은 무측천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무측천은 격노하여 상대와 나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나는 무측천의 측근이자 오른팔로서 무측천에게 상당한 정치적 공헌을 했습니다. 권력과 증오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한 무측천은 결국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상대와 나는 살려주되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상관하나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칙천무후는 그녀의 얼굴을 문신으로 훼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흉터가 새겨졌습니다. 상심에 빠진 와나는 문득 영감을 얻어 흉터의 매화 그림을 그렸고 이는 그녀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했습니다. 곧 무측천의 조카이자 양왕, 량왕, 오산사, 좌삼사는 상대와 나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무측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은 상대와 나의 비극을 예고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무측천 사후 중종이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권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위황후와 그녀의 딸 안락공주는 왕위를 탐하여 격렬한 궁중 다툼을 벌였습니다. 중종의 오른팔이었던 상관하나는 오산사와 위황후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눈부신 미모와 권력을 지닌 이 재능 있는 여인은 한때 엄청난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황실의 원망은 극에 달했고 위황후가 딸과 오산사와 공모하여 중종을 독살하려 하자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상왕의 아들 일용지가 위황후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나서자 상관하나와 태평공주는 상왕의 즉위를 위한 칙령을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상관하나는 그의 지지에 찬사를 받을 만하지만 태평공주와 일용지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합니다. 이는 주로 위황후와 오산사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무측천의 전직 오른팔이었던 일용지는 그녀가 앞으로 흔들리고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역사 기록뿐 아니라 상관하나의 무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박식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감 어린 면모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상대와 나의 인생은 무측천의 인생과 매우 비슷했지만 비극으로 끝났는데 이는 매우 슬픈 일이며 끝없는 역사적 후회를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왜 죽어야 하는가? 세 가지 깊은 이유로 서방은 러시아를 죽이고 싶어 한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충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한때 서방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주도권을 잡고 싶었고 심지어 추종자가 되겠다고 자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특히 미국과 유럽은 아무리 노력해도 러시아를 놓아주지 않은 듯 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억압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투쟁은 제재, 대리전쟁, 언론 비방 등 수단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서방이 항상 러시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깊은 문명 차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는 유럽에 속해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민족 그룹은 슬라브인이고 서유럽은 독일인과 켈트족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차이는 인종에만 반영될 뿐만 아니라 두 곳의 문명 유전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천 년 동안 슬라브인들은 동유럽의 대평원에 살면서 사방의 적들과 수많은 생사를 건 투쟁을 벌였고, 이 경험은 민족성에 생존하려는 끈질긴 의지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수십만 명의 남성 사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침공했을 때 프랑스군은 자신감이 넘쳤고 모든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프랑스군을 얼어 죽이고 추운 겨울에 굶어 죽게 하고 결국 후퇴하는 초토화 정책을 시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현장을 보면 1941년 히틀러의 나치군이 소련 영토에 발을 들여놓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비극적인 대결 이후 양측은 땅 곳곳에서 싸우며 황폐화되었지만 소련 적군은 인내하여 독일 제6군을 성공적으로 포위하여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는 이 끈질긴 의지는 서유럽 국가들을 깊이 두려워해왔다. 성격의 차이 외에도 러시아와 유럽의 정치적 전통의 차이도 매우 분명합니다. 중세 이후 서유럽의 정치체제는 왕, 귀족, 교황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봉건적 분권화에 중점을 두었고, 역사상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아온 러시아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중앙집권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문화는 하향식, 독점, 권력을 강조하는 반면 서방은 개인의 자유와 분권화를 옹호하는데 이는 정치 철학 측면에서 두 가지를 대립시키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퓨턴족의 동방 십자군 원정에서든 서방의 십자군 원정이든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문화적 갈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 세계는 항상 러시아를 거대하고 강력하며 예측할 수 없는 국가인 이상치로 간주해왔으며 이러한 뿌리 깊은 반대는 많은 모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문명 차이가 잠재적인 숨겨진 위험이라면 지정학적 갈등은 더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나라이고 지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러시아 국가 정책의 핵심은 모스크바 공국에서 태평양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영토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완충지대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었고 시베리아 땅은 정복과 전투를 통해 획득되었습니다. 이러한 팽창주의는 러시아의 근육기억이 되었고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의 팽창 야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푸틴은 집권한 후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인근 지역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서방에 넘어가 NATO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논리는 완전히 다르며 서구는 세계주의를 옹호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NATO와 유럽연합은 각 주권 국가가 자신의 동맹국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가치와 통치 시스템을 홍보합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개입은 침략이자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했고, 러시아는 NATO의 동쪽 확장이 차근차근 다가오고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모스크바 창턱에 미사일을 거의 배치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불안감을 거듭 표명해왔으며 이러한 포위된 느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를 큰 압박에 빠뜨렸습니다. NATO는 관습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세력을 방어하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측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모순은 계속 고조되고 상황은 점점 더 경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심각한 교착 상태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의 경제 모델은 본질적으로 국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자원 기반 경제입니다. 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은 거의 러시아의 생명선이지만 이 경제 모델은 또한 큰 약점을 드러냅니다. 에너지 수출은 주로 유럽으로 이루어지고 국제 유가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결제는 대부분 미국 달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제재 수단을 완전히 숙달했으며 일단 불만을 품으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국제 정착 시스템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방은 러시아의 경제 생명선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일련의 제재를 시행하여 에너지 수입을 통해 국가 운영을 지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 폭탄 테러와 같은 사건도 발생해 이번 에너지 전쟁의 확대를 촉진했다. 러시아도 에너지를 통한 가스 차단으로 유럽에 반격하고 위협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자해 전략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전환은 어렵고 첨단 기술과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장기적인 자원 의존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혁신 능력이 서방과 격차가 있습니다. 자원 수입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여전히 거대한 군대와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분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결과 서방은 제재가 마침내 러시아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러시아는 이것이 생존을 위한 생사를 건 싸움이며 강경한 저항만이 국가의 독립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등 이러한 죽음의 악순환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은 깊은 문명 갈등, 지정학적 경쟁, 경제적 매듭에서 비롯됩니다. 러시아의 쌍두독수리 엠블럼은 동양과 서양의 분열과 찢어짐을 상징하며 완전히 동양에 속하지도 않고 서양에 통합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서방의 속국이 아닌 독립적인 세계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한, 이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은 또한 막대한 핵무기, 자원,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동유럽의 외계 세력이 자신의 리더십에 불복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의 눈에는 곰을 우리에 가두거나 완전히 절단해야만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레슬링은 2025년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서하왕의 무덤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이상한 현상 중 하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1227년 징기즈칸은 몽골군을 이끌고 서하의 수도인 싱칭주, 현 닝샤 인천을 포위하고 원래는 도시가 쉽게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서하 군대와 민간인이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전투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하의 장관 아샤는 감히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징기스칸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군 사령관으로서 징기즈칸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고 즉시 총공격을 명령하고 자신을 도발한 이 적을 단숨에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몽골 기병대는 마침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투력으로 싱칭현을 돌파했고 서하의 마지막 황제인 이연과 문군 관리들이 잇따라 항복했습니다. 그날 밤 시하의 공주 하투는 징기스칸에 의해 하렘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아름다운 공주는 조국의 몰락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복수하기 위해 늦은 밤 징기스칸을 암살했습니다. 죽기 전에 징기즈칸은 리환을 죽이고 서하의 모든 신민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200년 동안 존재해온 시셔왕조는 완전히 멸망했고, 한때 중국 북서부에서 강했던 당상족도 역사의 긴 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700년 이상이 지났고 서하에는 역사적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것은 인천시 서쪽, 허란산 기슭에 있는 시하왕의 영묘인 조용한 흙 묘소입니다. 이 왕릉은 동쪽으로는 인천 평야, 서쪽으로는 장엄한 허란산과 접해 있으며 총 면적은 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9개의 황제의 무덤과 270개 이상의 왕자와 장군의 장례 무덤을 포함합니다. 무자비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이 왕릉에 대한 심층적인 발굴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5가지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중 4가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제안되었지만 지금까지 미스터리가 해독되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서하 왕들의 무덤은 왜 점성술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까? 탕구트 왕의 무덤은 크고 질서정연했지만 그 배치는 불규칙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론이 촬영한 묘지 1대의 이미지로 미루어 볼 때 9개의 황제릉은 북두칠성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변 고분도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개의 왕릉만 보아도 분포는 다구와 지도와 비슷하여 한나라 황제의 무덤의 일반적인 배치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서하의 왕릉은 왜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배치되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탕구투족이 당샹족에 의해 건국되었지만 초기에는 특히 천문학과 변화의 책에서 한족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탕구투족이 이 무덤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 한족의 북두칠성과 이칭, 아이칭의 바구와 교리를 참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이아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서하. 왕조의 무덤은 왜 흙을 깎아 지었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는가? 서부 하릉의 건설은 점토 탬핑 기술을 사용하지만 수천 년의 바람, 서리, 비, 눈이 내린 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고학 전문가들은 분석한 결과 왕릉의 위치가 매우 특별하며 허란산 기슭의 완만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허란산은 자연적으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리, 비, 눈을 막는 장벽을 형성합니다. 또한 북서부의 다년생 가뭄과 강우 부족으로 인해 왕릉의 침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서하족은 무덤을 지을 때 고점도 모래 함유 점토를 사용했으며 찹쌀수프의 자연 점도와 함께 토양층을 받기 위해 이 독특한 건축 자재와 기술을 결합하여 왕릉은 100년의 바람과 비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셋째, 왕릉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벽돌과 돌로 지어진 황릉조차도 수백 년 후에 무성한 성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하왕의 무덤은 수천 년 동안 하루와 같았고 풀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고학자들은 왕릉 주위에 두꺼운 석회암 광석층이 먼저 놓여 있었고 당샹족이 현지에서 재료를 가져왔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왕분의 다진 흙에도 생석회가 첨가되어 토양의 수분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식물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진 흙층이 매우 단단하고 건조하여 왕릉 근처의 초목 성장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과 결합되어 이 독특한 장면을 만듭니다. 넷째, 왜 탕구투 왕들의 무덤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홍수를 겪지 않았는가? 서부 하릉의 오랜 역사에서 주변 지역은 자주 침수되었지만 무덤은 홍수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고학자들은 왕릉을 건설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이 헬란산의 자연 지형을 영리하게 조정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산기슭에는 홍수 배수로를 특별히 개방하고 왕릉과 호란산 사이에 흙제방을 쌓아 큰 홍수와 작은 폭풍우가 모두 역류에서 떨어진 특정 방향으로 안내되도록 했습니다.
이 홍수 조절 프로젝트는 왕릉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바람과 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다섯째, 서하왕의 무덤에는 왜 1년 내내 새나 짐승이 없습니까? 소문에 따르면 시하왕의 무덤에는 새가 서식한 적이 없으며 야수도 없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도 수년간의 관찰 끝에 이 이상한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런 특이한 상황이 아직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역류의 특수한 환경과 주변 기후 조건 또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알려지지 않은 자연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아직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돼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나쁜 버릇이 있는데 주왕은 그것에 집착하지만 현대 여성들은 그것을 쉽게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었고 왕조는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황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황제들은 총명하고 전략적인 인물로 식민들을 크게 번영하게 했고 어떤 황제들은 무능하여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황제의 세대를 막론하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나라를 휩쓴 달기는 참으로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미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행하던 잘 알려지지 않은 습관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습관이 그녀의 특별한 총애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일부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달기의 행동은 주왕을 사로잡았고 주왕은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여성들에게 다지의 이 나쁜 습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지의 습관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나라 주왕은 황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왕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후세에 그의 폭정을 기리며 붙여진 호칭이었지만 본명은 적신이었습니다. 적신은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자만심과 허영심이 강한 성격을 지녔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공고히 한 후 그는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 국가와 부족을 정복하며 그들의 부와 아름다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빼앗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돼지도 그러한 미인 중 하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달기는 상나라 근처 작은 부족에서 소시 가문의 족장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외모와 우아한 자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가족은 그녀에게 어릴 때부터 음악, 바둑, 서예, 그리고 그림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성인이 된 달기는 비할 데 없는 미모와 뛰어난 재능을 겸비하여 널리 알려진 미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명성은 상나라 주왕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방탕하고 부도덕하다는 악명에도 불구하고 상나라 주왕은 냉철한 정신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강력한 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교활함을 발휘하여 심지어 강력한 장군 수호마저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박한 수호는 부족의 재물을 내놓았지만 주왕은 그 보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수호는 자신의 딸 달지를 가족과 부족을 구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달기가 상나라에 입성한 후 그녀와 주왕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달기의 등장은 상나라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주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정사를 소홀히 했고 한때 컸던 야망마저 후궁의 화려함과 매력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봄밤은 짧고 해는 높이 솟으니 이제 황제는 일찍 궁궐에 나가지 아니하리라. 60이 넘은 상나라 주왕은 달지와 함께 젊음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그의 충신들은 어떻게 정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 특히 후궁들의 고군분투 속에서 달지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총에는 궁궐 안팎으로 원망과 질투로 가득 찼다. 조정의 신하였던 고결한 비가는 주왕의 정사에 대한 무관심을 참을 수 없어 솔직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비간의 충성심과 뜨거운 말에도 불구하고 주왕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그를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지는 그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받은 비간은 심장을 도려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한편 주왕의 왕비 강왕비는 황실의 수장으로서 그에게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말고 정사에 전념하라고 끊임없이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주왕은 강왕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달기에 질투를 샀습니다. 결국 강왕비는 눈이 멀고 손이 불에 타 궁궐에서 죽었습니다. 화형은 달지와 주왕의 뒤틀린 사고방식에 맞춰 고안된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극도로 잔혹한 형벌은 희생자가 붉게 달아오른 철기둥 위를 맨발로 걸어가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도록 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면 희생자는 기둥 아래 불타는 구덩이에 빠져 결국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잔혹한 형벌은 달지가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비간의 죽음은 궁중의 모든 관리들을 경악하게 했고 아무도 감히 반대할 수 없었다. 궁중의 다른 후궁들은 다지의 쾌락을 함께 나누는 데 동의하면 다지의 부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 감히 반대하면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달기의 영향으로 상나라 주왕은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며 사실상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달기는 재앙을 불러오는 미인으로 묘사되지만 역사적으로 그녀의 진정한 힘은 그만큼 강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달기는 주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지의 아름다움 외에도 그녀의 또 다른 비밀 무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주왕에게 그녀를 그토록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음식과 과일을 먹곤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습관은 특히 몸매 관리에 열심인 여성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여겨집니다. 단 음식은 보통, 특히 밤에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과도한 설탕 섭취가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 심지어 당뇨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상나라 시대에는 단 음식이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상나라 말기에는 설탕이 매우 귀했고 주로 싹이 난 곡식에서 추출한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지가 섭취한 것은 순수 천연 메가당이나 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설탕만큼 해롭지는 않지만 과다 섭취는 여전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달기와 주왕의 달콤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후 상나라 주왕은 분신 자살했고 달기는 참수당했습니다. 신들의 복납에서 달기는 구미호에게 빙의된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분명 문학적 환상입니다. 달기가 상나라 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나라의 멸망을 오로지 달기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 상나라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주왕의 폭정, 만연한 민심의 분노,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약화는 이미 이 역사적인 왕조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상나라는 800년간의 통치를 확립한 주나라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대지는 역사적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정치적 계략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무측천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왕자를 낳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 무측천은 거의 누구에게나 알려진 이름입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그녀의 존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현상입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에서 여성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측천이 즉위 후 봉건 사회의 예의와 격식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남자 후궁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남자 후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는 단 한 명의 왕자도 낳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문화적 금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 논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미미했습니다. 칙천무후가 대중의 눈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왕위에 오르고 모든 남성을 자신의 통치에 복종하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마침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역사 속 많은 남성 황제들이 그랬듯이 남성 후궁들을 아낌없이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의 전통적인 사회관념인 남성 5월, 여성 열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매우 중시되었고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이념을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측천의 가치관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여성들의 가치관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전설적인 삶은 계속해서 회고되고 되살아나며 역사적 논의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측천을 통치 업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그녀를 뛰어난 여군주로 여깁니다. 그녀는 관직 선출 제도를 개혁하여 군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상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열린 소통을 장려하고 인재를 영입하여 정관년에 정력적으로 통치하고 개원년을 열었다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당나라 역사의 흐름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측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그녀의 업적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비판하며 도덕적 청렴성을 잃고 문란해졌다고 주장하고 그녀를 난봉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녀의 국가 통치 업적을 무색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대 남성 황제들이 수많은 후궁을 거느릴 수 있었는데 왜 무측천은 자신만의 남성 총애를 가질 수 없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궁들이 종종 수많은 왕자를 낳았던 고대 남성 황제들과는 달리 무측천은 수많은 총애를 받는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왕자도 낳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측천이 총애하는 남성들은 신분이 낮아 자신과 이지가 나은 왕자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무측천은 이러한 총애를 받는 남성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권력을 놓고 경쟁할 수 없고 오히려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그녀는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황제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는 모두 사생아로 간주되어 당시 사회에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대는 무자비했고 무측천은 즉위 당시 이미 67세가 넘은 고령이어서 임신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황제로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출산은 여전히 위험했고 그녀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측천은 왜 노년의 임신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젖은 땅은 마른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속담처럼 땅이 물을 저장할 수 없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일성은 스탈린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는데 그는 어떻게 뒤에서 조안지를 밟았을까? 1945년 8월 원자폭탄 폭발로 일본 전역이 뒤흔들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며 35년간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의 종식을 직접으로 알렸다. 그러나 해방은 통일을 가져오지 않았고 대신 한반도는 소련이 점령한 북부와 미국이 지배하는 남부의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북한에서 소련은 처음에 한국 민족주의자 조안지를 좋아했는데 결국 그는 한국 인민들 사이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조안지는 독립의 길을 고수했고 소련의 계획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고 결국 젊은 빨치산 사령관 김일성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조안지는 1883년 북한 평양 인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북한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사람들은 고난 속에 살았고 조한지도 깊은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일본에 유학을 가서 서구 사상, 특히 비폭력 저항의 개념에 노출되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교육을 통한 독립실현을 옹호하고 신문을 발행하며 민족 각성을 높이는 등 독립운동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한국 국민들은 그를 북한 간디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오랜 일본 통치하에서 조한지는 여러 번 체포되어 투옥되었지만 감옥에서 풀려날 때마다 여전히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고집했습니다. CAO 완드지의 지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그는 이미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후 그는 당연히 한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그가 수십 년 동안 투쟁에 헌신했고 높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조한지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너무 고집스러웠고 항상 북한이 완전히 독립하기를 원했고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환경에서는 이 명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 조한지에 비해 김일성의 배경은 더 평범하다. 그는 조한지보다 29살 어렸고 1912년 평양 인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집안의 가난으로 인해 김일성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중국 동북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동북 지역의 항일세풍이 고조되고 있었고 김일성은 어린 나이에 게릴라에 입대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는 좋은 경기를 펼쳤고 게릴라들 사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김일성은 팀을 이끌고 소련 영토로 후퇴했고 결국 소련군에 합류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군대를 이끄는 방법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소련에게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일성은 조한식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고 정치 사상이 상대적으로 얕았지만 실제 전투 경험과 소련과의 관계를 통해 점차 정치 무대에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 1945년 김일성은 33세의 나이로 북한으로 돌아왔고 당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한지보다 훨씬 덜 유명했지만 소련의 지원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해방되었고 소련 붉은 군대는 빠르게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소련은 처음에 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지 영토만 점령한 후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은 조병제의 위신이 그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평양에 북한 5도 행정국을 설립하고 조한식을 지방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명백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현병의 완고한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그는 항상 한국 독립의 입장을 고수하고 어떤 강대국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 끝냈고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으로 CAO와지는 미국과 연락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그를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믿고 그를 경계했습니다. 김일성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1945년 9월 소련 적군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일성이 처음 북한에 도착했을 때 김일성의 명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평양 시민들조차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소련이 그를 소중히 여긴 이유는 간단했다. 김일성은 매우 순종적이었다. 몇 년 동안 소련과 긴밀한 접촉을 한 후 김일성은 소련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가 없었으며 소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 군사적 재능과 강력한 전투 효율성을 갖춘 충성스러운 게릴라 그룹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련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29일
소련은 김일성에게 그에 대한 소련의 대중적 지지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 훈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김일성의 항일전쟁 영웅적 업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했고, 이는 그의 명성을 빠르게 높였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조안지의 노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소련은 분명히 그가 대중의 눈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10월, 김일성은 평양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식 모습을 드러냈다. 김일성은 소련 군복을 입고 소련 장교들과 동행해 현장은 기세가 넘쳤다. 집회 이후 소련은 점차 조안지의 권력을 무효화하기 시작했고, 1946년 1월까지 조안지는 완전히 권력을 잃고 가택연금되었습니다. 조안지는 김일성과 권력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 조선민주당을 조직하려 했지만, 군사력 부족과 소련의 지원으로 곧 실패했다. 김일성은 집권한 후 빠르게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46년 2월, 그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창설을 주도하고 위원장을 역임했다. 명목상으로는 임시적이지만 이 기관은 사실상 북한 정부의 원형이다. 김일성은 또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 정치 세력을 결집하여 조선노동당을 결성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김일성은 많은 차원을 장악하고 점차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소련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북한 인민의 지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강력한 농업개혁 조치를 취하여 많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정책은 빠르게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산업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과 광산을 국유화했고, 소련 전문가들은 기술 지원과 장비를 제공했다. 동시에 그는 소련 장비로 주된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고, 김일성은 총리가 되어 북한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조안지는 1946년 1월 가택연금된 이후 한 번도 정치적 지위를 되찾지 못했다. 평양의 초라한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다시 시작할까 봐 감히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조안지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쟁 초기에 유엔군이 북쪽에 접근했고 김일성 정권은 혼란에 빠졌다. 조안지가 미래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안지는 마침내 1950년 10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비밀리에 처형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집권한 후 그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CAO 완드지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게릴라와 싸웠던 오래된 전우를 포함하여 다른 잠재적 적들을 빠르게 제거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으며 확고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과 자신의 철권에 의존하여 북한을 단일한 정권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CAO 완드지의 삶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자신의 이상을 고수하다가 실패했다. 반면 김일성은 외부의 세력에 의존해 왕좌에 올랐고 처혈의 손목을 통해 북한을 또 다른 발전의 길로 이끌었다. 역사의 물결에서 나란히 싸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졌고 최후의 분열과 갈등은 결국 강대국 게임의 산물이었습니다.